이번 시간에는 실과 3단원 소프트웨어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이해, 그 다음에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쉿 나를 알아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즉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은 다 앱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걸 쓰지 않고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이 길을 해결하는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순서.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뭐 예, 아니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소프트웨어의 이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죠. 바로 하드웨어라고 하는 친구죠.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앱,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소프트웨어겠죠.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이번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3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35쪽.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컴퓨터, 스마트폰, 냉장고와 같은 전자기계 장치는 하드웨어와 여기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전자기계 장치가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냉장고가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가 있지만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다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겠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냉장고가 있지만 냉장고가 일정한 온도로 맞춰질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가 뭐 3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라 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3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자, 냉동실 같은 경우는 영하 21도로 일정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없다면은 냉장고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냉장고가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 등 모두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소프트웨어의 활용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36에서 37쪽에 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가 있는데요. 뭐 교통 관제 시스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영상 통화,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뭐 스마트 보안 장치, 웨어러블 컴퓨터, 서비스용 로봇,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 여긴 VR이고 AR,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뭐 아는 단어도 있을 거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영상통화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 영상통화로 하죠. 요새 영상통화 많이 이용하죠.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실행된 건 아니죠. 실현된 건 아니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운전하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마차와 자동차의 차이처럼 자율주행이 있는 차와 자율주행이 없는 차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 상품성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John, I need backup. I'm transmitting my location. Backup. That's nobody.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I'm driving. By hand? By hand? 네, 현재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범 운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뭐 테슬라라든지 GM, 구글, 애플도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활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또 만들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다음은 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관제 시스템,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타는 게 이제 버스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버스 보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시에 온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BRT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죠. 여기 평택도 고덕 신도시에 BRT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BRT가 뭐냐면 이제 버스가 오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가 초록색 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기 전에 이미 초록색 불로 만들어서 버스가 신호에 걸리지 않게끔 계속 그냥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아직 문제점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도 소프트웨어적인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미 다른 도시 중에 이제 시범 운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평택시도 곧 들어오겠죠. 한 3년, 4년 후에는. 네, BRT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른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도입됩니다. 차량이 멈춤 없이 운행하고 요금도 지하철처럼 미리 내 정시성을 갖도록 한 게 특징인데요. 이에 맞춰 연말까지 국내 최초의 굴절버스 12대를 도입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BRT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일반 버스인데다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합니다. 최첨단 도심 간선망인 BRT지만 실제로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에 불과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전국 5곳에서 기존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린 SBRT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세종에서 선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RT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신호 처리 시스템. 세종시 BRT의 경우 터널과 고가 등 전용 차로를 달리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신호를 우선 처리해 BRT가 멈춤 없이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세종시 BRT 정류장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 이 같은 전용 정류장이 모두 도입되며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지불한 뒤 승차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승차 요금도 미리 내니 출도착 정시성이 확보되는 건 당연한 일. SBRT의 평균 도심 속도는 35km로 예상됩니다. 냉난방을 갖춘 실내형 정류장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BRT법이 규정한 도로 환경을 갖춘 유일한 곳이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전용도로나 첨단 정류장 이런 어떤 그 고급화된 시설을 도입하면서 좀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그 지하철 같이 그 시민들이 어떤 버스 서비스를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 굴절 버스가 투입되는데 오는 17일 넉 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의 전기 굴절 버스가 세종시 BRT 구간에서 실제 운행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BR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만약 빨간불이라면 버스가 쭉 오다가 여기 신호에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버스가 오나 하고 이제 초록색 불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쭉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다 통신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TV랑 뭐 전등이랑 밥솥, 냉장고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안에 공기가 좀 나쁘다, 미세먼지가 나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켜지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공기청정기를 켠다거나 아니면 집이 덥다 그러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따 집에 갈 건데 그럼 미리 집을 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에어컨을 킨다거나 이렇게 이런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사물 인터넷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청정기가 가동됩니다. 외출 시 입으셨던 의류는 스타일러의 미세먼지 코스로 관리해주세요. 방문 3건, 새로운 공지사항 1건이 있습니다. 택배 냉장고에 신선식품이 배송되었으니 확인하세요. 하이 LG,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녁 요리 추천해줘. 연어 5분 구이 갈릭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연어 오븐구이 어떻게 만들어? 먼저 감자를 쿡탑에서 삶아주세요. 1인분은 감자 1개면 충분합니다. 요리를 위해 5분 예열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연어를 깨끗하게 씻어 구이용으로 손질해주세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알려주세요. 응, 영상 보여줘. 연어 손질하는 영상입니다. 내기도 하지만 약간 비린내를 잡기도 합니다. 주말 아침에 즐겨 드시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아침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진행할까요? 응, 주문해줘. 마켓컬리에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문합니다. 결제는 이전처럼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7시 전에 배송됩니다.
하이 LG. 주방 청소 좀 해줘. 주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헤이 클로이. 어제 보던 영화 틀어줘. 어제 보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재생합니다. 택배 왔네. 추워. 헤이 클로이. 에어컨 꺼줘. 네, 알겠어요. 아 더워. 에어컨 켜줘.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화창이며 32도를 유지해 평년과 같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수아연님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하이 LG. 이 옷에 어울리는 코디 추천해줘. 오늘 약속이 입고 나가시면 좋을 만한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뭐가 이쁠까? 커피 묻었네. 커피 묻은 거 어떻게 해야 해? 일반 세제로 얼룩 부분을 손 세척한 후 세탁하세요. 오래된 얼룩은 효소 세제를 사용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드라이 맡겨야겠다. 세탁 서비스 불러줘. 세탁물 수거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거 예정입니다. 목적지까지 48분이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막히니 지금 바로 출발해주세요. 빨리 가야겠네. 나 외출할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호출했습니다. 외출 모드를 실행합니다. 차 키를 놓고 가시네요. 맞다. 챙겨주세요. 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걸 잘 봤습니다. 현재 기술이 이제 여기까지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좀 더 실현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뭐
몇 가지 기술이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VR하고 AR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VR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렇게 뭐 고글 같은 거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거죠. 이제 VR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R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 바로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걸 타고 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어떤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앞으로 이 기술이 또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 VR 고글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디 뭐 놀이공원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 가서 또 체험할 수도 있고.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VR로 만든 그런 공연 영상인데, 우리가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장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PV2, we're 1 minute from egress. Time for last checks. Take a look at your gloves for us.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마치 우주에 있는 느낌이 나죠.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VR 고글을 쓰고 우주를 또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주로 나가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겠죠. 이런 식. 자, 이렇게 VR 기술이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AR 기술이 있는데, AR은 증강현실이죠. VR은 가상의 현실이라면 AR은 증강현실이에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거의 합쳐놓은 듯한 건데,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 글래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애플 글래스 이런 게 또 증강현실, 또는 예전에 우리 뭐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켓몬고라는 게임도 이제 AR을 활용한 그런 게임이었죠. 영상 한번 볼게요. 애플 글래스인데 여기에 증강현실이 제대로 잘 나타나 있어서, having the glasses last through an average workday and keep people using them on a regular basis. While Apple's headset is set to release next year, Facebook also plans to release their own glasses next year in partnership with the luxury eyewear giant Luxottica. 자, 이런 식이죠. 자, 여기는 현실 세계인데 뭔가 이렇게 가상 현실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 터치할 수도 있게끔 돼 있고, Line up and which company will 여기 우리가 도로를 가면서 도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게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바로 AR이라고 하죠. 여기 밑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거죠. 애플 글래스가. 이걸 바로 AR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소프트웨어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다음은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모든 옷, 뭐 신발, 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나이키에서 이런 운동화를 한번 홍보한 적이 있어요. 신발끈이 자동으로 묶이는 운동화. 한번 볼까요? 나이키는 2016년 11월 신발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신발끈을 조이거나 또는 느슨하게 하는 제품인 하이퍼뎁트 1.0을 선보였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발꿈치가 닿으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알아서 신발끈을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신발을 착용 다음에는 양옆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조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저스토어 오리지널이나 나이키 하이퍼댑트는 모두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웨어러블은 글자 그대로 착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부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저장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패션, 의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은 웨어러블 네, 이렇게 신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모든 걸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달아서 뭐 센서랑 이런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그 발에 맞게끔 신발끈을 자동으로 묶어주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역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요새 보면은 뭐 심박수 측정이라든지 또는 혈당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웨어러블 컴퓨터 시계죠. 갤럭시 워치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새로운 워치가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번 갤럭시 워치의 운영 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은 2014년부터 갤럭시 워치에 타이젠 운영 체제를 탑재해 왔었는데요. 이번 워치부터는 구글사의 웨어 OS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갤럭시 워치에 사용되던 삼성의 타이젠 OS는 편리하면서도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환성 역시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로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워치 전용으로 나온 앱들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타이젠 OS를 버리고 구글의 웨어 OS로 전환한다면 안드로이드 서드파티 앱들을 마음껏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사용성 면에서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서 사용성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말이겠죠. 요새 이렇게 갤럭시 워치 웨어러블 컴퓨터죠. 이런 것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걸음수를 측정하는 만복의 역할은 기본이고 유저가 넘어지는 것을 감지해서 긴급 연락을 해주는 낙상 감지 기능이나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혈압, 심지어는 심전도 측정까지 가능해서 그동안 병원에서나 알 수 있었던 건강 정보들을 손목 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측정 기능이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혈당 측정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혈침으로 손가락에 충분한 양의 피를 내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이번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혈당 측정은 체열이 필요 없는 비침습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1년 전 미국 MIT 연구팀과 라만 분광기를 활용한 레이저 빛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손에 피를 내지 않고도 정확한 혈당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예정대로 갤럭시 워치 4와 액티브 4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워치로 측정된 혈당 수치를 보고 인슐린의 투여량을 조절했다가 저혈당증에 걸리거나 시력 상실, 또 장기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의 승인과 각 나라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늦어진다면 지난 갤럭시 워치가 심전도 기능을 넣고도 승인이 나지 않아 한동안 심전도 기능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워치에 혈당 측정 기능을 넣고도 한참 뒤에나 사용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죠. 물론 이제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혈당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뭐가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술이 크게 발전한 건 아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가능해졌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보면은 2019년 10월 9일 영상인데요. 2019년 한 2년 정도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쓰면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누가 대신 날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들어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1층에 도착한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던 로봇에게 음식을 건네줍니다. 저도 탈게요.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지금 나오셔서 음식을 찾아가 주세요. 주문한 곳까지 배달원이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탈 수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정도쯤에 되면 그러니까 주상복합 단지하고 쇼핑몰, 영화관 등지에서 아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상용할 수 있을 거로. 식당에선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로봇이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가까이서 본 게 거의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일단 신기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에선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내리는가 하면 케이크 위에 장식용 그림을 1분 만에 그리는 로봇도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덕분에 힘든 일을 덜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로봇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로봇까지 봤죠. 역시나 뭐 일자리 문제를 마지막에 언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구현이 되는 거죠. 배달 뭐 로봇 또는 안내하는 로봇, 뭐 커피 만드는 로봇 이렇게 서비스용으로 이제 가정 일을 돕는 로봇까지 이제 다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 예전에는 다 상상으로만 했던 거거든요.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상력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걸 또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이런 것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뭐 그거는 전문가들의 몫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실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영상 교육이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바뀌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BRT, 뭐 자율주행, 영상통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웨어러블 컴퓨터, 서비스용 로봇,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세상이 좀 더 달라지면 좋을까, 또 어떤 기술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공책에 자유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